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스탠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는 계속 한 8거래일, 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수급에 중점을 둬야 될지 가격에 중점을 둬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언제 쉬울 때가 있었냐마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20%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뭐 담아도 되겠지라는 관점이 계속 불확실성이 터지고 외국인이 매도를 때리니까 뭐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 그 전에는 지수하고 무관한 종목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5월 말 이후로는 지수랑 연동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다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하지만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 이게 큰 틀에서 기간 조정으로 본다면 상단 하단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버티면 그 다음은 이제 회복하는 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반전은 대체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포기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심리까지 그러니까 인내심이 잘 지켜진 상태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내심 바닥나서 투자 심리, 대중 심리 관점에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그렇지만 거의 주식 100%를 유지를 하실 거고 이번처럼 주식 비중이 낮은 시기는 굉장히 드물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심리를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인 부분이니까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흐름입니다. 요 흐름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낫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매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부분 요게 가장 큰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매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고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데는 장기간 보유하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 주체인데 이 외국인 중에 일부 그 일부라는 것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인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세 회피처에 자금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내부 정보나 이런 걸로 막 교란을 시키는 거 이게 외국인 평균 지분율을 한 11% 정도 더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외국인 평균에서 이 정도 규모는 검은머리 한국인이 아닐까. 그래서 얘네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이런 긍정적인 외국인도 없지만 부정적인 외국인도 없으니까 변동성 자체가 오직 내국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데 그 내국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3억 하다가 10억을 올랐다. 그럼 이거를 한 7, 8억에 팔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3억에 팔아라. 요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이제 내국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고 죽을 때 쉽게 여기까지 못 오게 됩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기관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20 되면 자동 로스컷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비중을 줄여가니까 지금 주가 말고 미래 주가를 보고 미래 주가가 지금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면 뭐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에 팔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팔아 제끼니까 3,000원, 2,000원 가고, 그러면 내국인들도 계속 떨어지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요 본전 심리를 깨고 파는 데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은 지금처럼 얘네들이 작정하고 매도하는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시장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리 진짜 시장의 심리를 보면 나쁘지 않다. 예,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0.5%에서 1.5가 됐으니까 3배나 금리가 높아졌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체감이 되는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2% 초반에서 지금 3% 후반까지 왔습니다. 중반, 아직도 중반입니다. 2% 초에서. 그러니까 그냥 한 1%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배수로 따지면 물론 2% 초반 비해서 3% 중반이라고 그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뭐 배수로 따져서 큰 배수로 늘어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정책 결정자들인데,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2016년을 정점으로 역인구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인구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일본하고 유럽은 아직도 제로금리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1%고 기준금리가.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양적 완화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 역인구 효과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 폭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나 유럽을 압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은 중기축통화국이고 우리는 아니지 않냐. 이미 우리도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하는 거 원화 약세 더해서 주식시장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1200원대 하던 게 1500원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 3300 하다가 2600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 20%, 또 여기서 20%에서 더블로 맞고 마이너스 36%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외국인도 뭐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100만원짜리가 지금 64만원이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자정작용처럼 억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그리고 실제 내외 금리차 역전이 됐었어도 외국인 자금 유출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 지금 정책은 물가는 뭐 나중에 잡으면 되지만 이 역인구 효과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을 제동을 걸지 못하면 순식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본이 뭐 바보라서 지금 잃어버린 40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은 40년 동안 그 거품이 낀 걸 지켜냈습니다. 예, 제로금리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로 이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자기들의 가치를. 만약에 제로금리 아니고 일본이 금리가 한 4%, 5% 됐다. 부동산이 뭐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역인구 효과라는 것은 아주 핵심만 추스르면 경제력 없는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 예금 넣어놨더니 어차피 통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유동성 공급 보면 1년에 10% 이상 계속 통화가 늘어납니다. 돈이 계속 이만큼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년 지나면 대부분의 물건값이 반토막이 됩니다.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놓는 건 돈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투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로금리가 아니고 어정쩡한 금리다. 다 죽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가 아니라 투자는 먹고 살고,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인구는 근로로 먹고 살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그 이하의
1에서 14세까지의 인구를 부양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만 그나마 가치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치라는 게 또 재미없는 얘기인데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 택시기사. 제가 기억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80년대 택시기사 5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 택시기사는 한 3,800원? 네, 기본으로. 그러면 이게 한 7에서 8배 올랐습니다. 500원도 기본 요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타고 나가는데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어릴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배가 됐는데, 요게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됐느냐. 택시기사는 똑같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맞는데, 돈 가치가 떨어진 것과 함께 왜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큰 통칭해서 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임금이 왜 올랐느냐? 결국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임금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표시 나진 않지만 낙수 효과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출 기업들이 벌어오는 외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혜택을 본 것이다. 예, 요런 게 가능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효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출주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돈을 번다. 이미 이제 다 적립이 된 상태고 그러면 더 이상 이 택시 요금이 3,800원에서 오르지 않는다. 아니면 오르더라도 돈 가치 하락분만큼 오른다. 가치 상승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 상승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빚쟁이들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국민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부채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IMF 구제금융 거치면서 기업의 빚이 가계부채로 옮겨왔습니다. IMF 때. 그리고 2008년에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이제 사회 공동체적 가치라는 게 다 무너지고 부익부 분익빈이 굉장히 심해져서 남미나 그 태국 같은 이런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어버리는 요 과정을 가게 되면 지금 그러면 와 지금도 굉장히 살기 좋았다 나중에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정책 결정자들이 아주 똑똑하니까 뭐 제가 아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금리 역시 2%까지는 미국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 역인구 효과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 있다. 예, 그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주식 박살나고 부동산도 아마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부동산도 못 버티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현금도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은행에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예, 전반적인 사회 가치의 하락으로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금리를 뭐 저기서 훨씬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뭐 7%, 8%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에 앞서 가지고 댓글 확인에 앞서서 요런 거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데 요런 거는 한번 이제 크라우드 펀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까지인가 합법적으로 요걸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진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제가 말씀드린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네.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 공부 이런 것보다도 이 직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분석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 주식 종목 분석 못 합니다. 왜냐면 그냥 하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 척 보면 탁 나오게끔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뭐 핵심적인 요인들 몇 가지만 탁탁탁탁 체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저기 우리 그 공부하는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방성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도 이 잔고는 빼놓지 마시고 확보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수혜주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하고 오늘 조선주를 좀 다룰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나와서 마이너스 통장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예대 마진이란 게 있으니까 그냥 금리가 0.5%든 1.5%든 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0.5%에서 대출 이자가 2.5%인 것과 1.5%에서 대출 이자가 3.5%인 것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2.5%일 때 대출을 많이 받는다. 예대 마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저금리일 때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는다. 실제로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먼저 인상하고 나중에 그 수신 금리를 올린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제 부실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손실을 처리하고 나면 수익이 깎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제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게 존재를 할까라고 엄밀히 따져보면 없습니다. 금리 인상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뭐 현금성 자산이 100조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1%가 올랐습니다. 지난번보다 합쳐가지고 그럼 1조 원에 이론적으로 1조 원의 이익이 늘어나네. 삼성전자 수혜네. 뭐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은행들도 수혜가 안 되는 수혜를 못 입는 이런 거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조정이 오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다수는 그렇지만 정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빕니다. 큰돈 버는 기회는 IMF 때 준비가 잘 된 사람들, 폭락해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주었던 사람들, 2008년 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었던 사람들, 2020년에 또 그렇게 주었던 사람들, 큰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감각적으로 발을 뺄 수 있느냐,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정말 많아가지고 주식에 이만큼, 채권에 이만큼, 그리고 예금도 일부 해놓고 부동산도 이만큼 사놓고 해외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다 분산해 놓는 사람들이면 요게 빠지고 나머지가 멀쩡하니까 이거 헐어가지고 이거 좀 더 사야지, 이거 헐어서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 100%, 저 한참 주식 100%였습니다. 주식 100% 했는데 IMF 이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폭락할 때 그대로 다 얻어맞고, 폭락할 때 그대로 다 얻어맞고, 그대로 다 얻어맞고.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걸 버텨서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나마 내 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본전이라도 찾는 거고, 빚을 썼으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면 또 손절해가지고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무언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동방성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성기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네, 흑자 전환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도 적절하고 작년에 흑자 전환, 올해는 내용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자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적으로 좀 안정된 기업. 네, 선박용 배관 생산. 요거 하면서 이제 그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업황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단기간에 많이 터졌는데, 이런 거래량은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딱히 아주 뭐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시총이 낮으니까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조선주의 상황을 이 종목이 이제 조선 기자재니까 한번 같이 짚어보면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조선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연구 때문에 그 조선업 종사자가 그 하청업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협력업체까지 18만 명 정도 됐습니다. 18만 명인데 현재 한 7만 명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 11만 명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이 주식 카페를 열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조선업 호황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2007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조선업 호황 때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스터디 한다고 이렇게 유료 회원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한 60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주식 공부한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데가 거제도. 거제도가 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거제도로 옮길까라고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인구 대비 많았었는데 그때 인연을 맺고 여기서 정말 유능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이제 3년 M택 우리 주주운동 하는 과정에서 병어를 얻으셔가지고 이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런 좀 아픈 사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때 만들어진 그 간간히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18만 명 정도 7만 명이고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조선 그러니까 조선업에 종사하던 분들 그런 그분들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옷 그냥 저 그대로 전달하면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셀카로 날리든 말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일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11만 명이 이제 지금 평택에 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공장 짓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 계시고 거기서 완전 초특급 에이스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경남 지역하고 평택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것과 여기서 일하는 것 대우가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쪽이니까. 대우도 훨씬 좋고 일도 사실 이 조선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옷도 빨지도 않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다니며 왜 셀카로가 날리든 말든 그냥 작업을 하느냐 마스크도 없이 그게 이제 이 조선업에 항상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넘어져 가지고 깔려 죽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가스실 안에 탱크 만들었다가 요 가스가 차 가지고 이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평택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끝나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 짓는 그 공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에 아마 평택에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난이 조선업의 인력난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인력난 해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조선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 사람들 대우도 옛날보다 개선을 시켜줄 수 있고. 왜냐면 물가가 너무 올랐고 10년 전하고 돈 가치도 틀린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못한 임금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조선가가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오릅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추진선이나 LNG 운반선 같은 거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에다가 세 번째,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한 5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 다 좋은데 조선기자재는 그동안 사실 선방했습니다. 유상증자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주식수가 예전과 똑같고 예전 이제 물량이 슬슬 차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모 업체도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작년에 현금 작년 기말에 800만 원 남아 있었고 올해 현금 한 3,400만 원인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은 뭐 합쳐가지고 몇만 평 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이 정도로 이제 쪼달리다가 이제 올해는 조금 나아지고 있답니다. 물량은 확실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일감은 이제 충분한데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 비상장 회사인데 그러면 그 태양광 투자하자. 지붕 임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네들 상태 보니까 제가 20년치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한 3, 4년치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이 3, 4년치 갖고 이 태양광 설치하고 이 임대료를 갖고 또 이거 지정 폐기물 묻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한 2, 30년 동안 또 놀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침출수가 다 빠지고 이런 게 될 때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위에 태양광 올리는 건 또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땅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거 용역 받아서 용도 변경해서 태양광 올리자. 뭐 이런 제안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 또 왜 나왔지? 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큰 기업에서 기말 현금이 800이고 3,400이고 하는 것은 진짜 오늘 내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일감이 확실히 채워지고 있으니까 조선 기자재도 괜찮고 그럼 조선주들도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예전과 같은 탄력은 없겠지만 많이 좋아질 상황이다. 그 신조선가도 오르고 그래서 보면 삼성중공업을 보면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흐름이 이제 이런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적자도 아마 올해는 거의 미흡 하나마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저평가주 아니니까 사시면 안 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고 이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지주사처럼 그렇지만 단기간에 흐름이 좋았고 네. 대우조선해양도 아직 해소가 안 됐지만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성적표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인력 수급이 개선될 것이고 신조선가가 개선될 것이고 그리고 환율도 수주하는 가격 생각하면 달러로 수주를 했을 때 원화 약세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걸로 많이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신조선가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 완공되고 나면 그 이제 에이스들이 내려올 거니까 예, 거기에 따른 또 개선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인력만 수급이 되면 공사 수주한 거 충분히 이제 만들어내고 일을 쳐낼 수 있으니까 조선주들은 분명히 이제 올해 안에 전환점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5월 말 정도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진짜 좋은 타이밍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나간 얘기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하나 놓치고 그럼 두 번째가 어디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이런 가격을 줬을 때 이 처음에 왔던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아니면 이 가격 밑에 있었던 이때하고는 또 타이밍적으로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중에서 우진플라임. 네. 이게 참 돈이 있었으면 더 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종목입니다. 더 사는 게 아니라 왕창 샀을 텐데. 예, 근데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 제노레이나 인터로조나 대한제본이나 요 우진플라임이나 똑같은 성격인데 우진플라임은 아직까지 그 앞에 세 종목처럼 뭔가 튼튼한 맛은 없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아주 멋진 이제 돛담배처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에너지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익이 계속 나고 이익 때문에 이 부채가 많이 줄어들면서 2019년에 부채 비율이 408%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오직 이익만으로 지금 부채 비율이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맞춰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예, 그리고 단기 흐름도 뭔가 수상하고 중기 흐름도 중기 흐름 좋은 상태다. 예, 이렇게 보면 아주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제분이 급등했는데 예, 거래량 실어 가지고 물론 이 거래량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거래량 실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게 외국인의 매수였다. 그 외국인 비중이 지금 9.39%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아주 시원하게 잘 달리더라.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HK하고 지금 대한제분하고 두 가지인데 HK는 너무 작은 종목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10%를 사고 이런 것도 진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한제분은 진짜 외국인일 것 같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9.39%고 지분을 늘려서 10%를 넘기게 된다. 그럼 본격적인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 그동안 기다리신 거 보상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수가 떨어질 때 대한제분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고 지수가 이제 바닥치고 회복할 때 이제 이미 오르고 있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어떤 상대적 풍요 그리고 절대적 풍요를 같이 가져다주는 효자 같은 종목이다. 그리고 제노레이나 인트로조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고 먼저 달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분도 이미 이제 다시 신고가 갈아치웠고 여기서 이제 급등으로 가게 된다면 작년에 있었던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역대 최고가에 도전한다. 역대 최고가가 되면 뭐 아주 간단한 말로 모든 투자자들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만 보면 못 참고 던지는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 그 빨간색 봐도 버티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쉽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대한제분의 어떤 오늘 상승에 대한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예, SK 하이닉스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주가 동조와 흐름이 강합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게 디램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뭐 그래도 잘 버텨온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 댓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빨리빨리 분석을 하느냐? 일단 그겁니다.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고 합니다. 이 중심선을 보고 요 아래에 있으면 일단 나쁘다. 그럼 저의 스탠드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수한 경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매우 낮으냐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래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79조 3,522억 그리고 순자산 규모가 62조 1,911억입니다. 그러면 순자산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뭐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러면 영업이익 12조 4,103억 아니 103억 이랬을 때 뭐 12조 정도 나와야 되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부진하다. 그럼 저평가 정도가 교차돼 있고 그렇게 심한 저평가는 아니네. 그러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런 거 가치 중에서도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것 곱하기 10 그리고 이거랑 시가총액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 요거 요 두 가지만 순식간에 팍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뭐 볼 수 있는 게 매출액 SK하이닉스 매출액 계속 늘어나네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성장주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건 이제 좋을 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중심선을 넘어서 좋을 때 SK하이닉스 이렇게 성장주다 알고 보면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올해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나쁜 데 있으니까 나쁜 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나쁜 게 뭐냐면 디램 시장이 안 좋은 것 같더라.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내렸던데 삼성전자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뭐 사실 그러면 별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 딱히 별거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흐름이지만 역시 그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운명 공동체, LG에너지솔루션이 거기 또 곁들여 오면 지수가 과연 외국인이 팔지 않는 상황에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파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이니까 당분간 지수 자체는 오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직관적으로 하려고 나쁘다 추세 하락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크네 그럼 왜 내리는지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딱히 뭐 삼성전자보다는 낫지만 탐탁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